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연구를 하다가 연구를 중간에 이제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좀 참담하기도 했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뭐 그 글쓰기, 말, 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했었는데 오늘 뭐 그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수 되는 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석사니 박사니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대학원 진학을 하면 1차로 목표로 하는 거는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학문이 좀 어려워져요. 계속 하기가 어렵고 물론 연구비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연구비 수혜를 하기 위해서도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내공이 필요한데요. 두 경우 모두 학문의 외연을 넓혀놔야 돼요. 좁혀놓으면 뭐 맹맹이 콧구멍이 돼가지고 교수 되기도 어렵고 이제 연구비 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두리번 괜찮은 학자들을 좀 찾아요. 대중적 학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 플라톤 아카데미 이런 데 한번 출연하시면 상당히 유명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필요한 그런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 두시면서 공부만 해두면 안 돼. 논문을 쓰거나 책으로 출판이 돼야 됩니다. 검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검색은 논문 또는 출판물 둘 중에 하나로 하지 강의 내용 가지고 검색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업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논문을 쓰실 때 자기 전공 논문을 쓰면서도 제가 죽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최승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과학과도 접목이 되고 종교와도 접목이 되고 문학과도 접목이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죽음을 팔아먹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수많은 장르에서 죽음의 장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의 한두 편 정도 논문만 있어도 팔릴 수가 있어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제 교내 저널에 아무도 읽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수 평가에서는 빵점을 주는 그런 저널에 장례에 관한 글을 하나 썼어요. 불교의 다비식을 갔다 오고 다비식 풍경 사진 몇 개 넣고 간단히 이제 불교식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조금 썼는데 고만 장례학과에서 교수가 됐어. 그 양반 그 전공도 아닌데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논문 하나 가지고 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블루오션을 개척을 한 겁니다. 그게 그쪽으로 과들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과가 생길까요? 우주 장례식과는 생기지 않을까요? 아마 20년 뒤에는 생길 겁니다. 우주에 어떻게 장례식장을 만들 것이냐. 우주에 가서 묻히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부들 중에. 그러면 한 명만 장례를 치러도 충분히 이제 기업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등등. 그때 이제 결국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제 고백을 하자면 플라톤 연구를 하신 분은 이제 거의 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이데거 연구도 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이데거로 교수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박사 받을 때까지 하이데거만 열심히 했어요. 물론 다른 철학자들 공부 다 했지만은 오직 글은 거기 하이데거만 쓴 거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실업자죠.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회 활동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학회 활동 갔더니 우리 외대 출신 선배님께서 야, 저 글쓰기 논문 좀 하나 써 그러시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느 글쓰기 관심이 많고 원래 꿈이 작가였으니까 그래서 뭐 논술, 뭐 우리 전공이니까 또 이제 논술, 글쓰기, 말하기, 뭐 이쪽으로 또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이참에 정리 좀 하자. 요즘 말글에 관한 논문들을 한 두세 편 썼어요. 그랬더니 숙대에서 공고가 딱 났어. 근데 그런 논문 업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강의는 많이들 하고 있어도. 근데 뽑을 때는 업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렇게 외연을 조금만 넓혀놔도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 그런데 시대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이야기였죠. 그죠? 논문을 잘 쓰시되 좀 외연을 넓히고 시대를 읽어서 내 관심과 시대 관심이 접목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좋은 논문이다. 내가 쓰고 싶은 거로만 쓰면 결국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의미 없는 그런 논문이 되고 아무도 읽지 않게 되는 논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문론 같은 경우도요. 우연찮은 기회에 이런 거는 관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문론은 실제로 거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문론에 관한 저도 이제 아마 책을 이미 썼다면 상당히 이런 자문 같은 걸 많이 했을 텐데 제 자신이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못 쓰고 논문이나 한두 편 써볼까 하는 후퇴된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주제로 글을 쓰신다면 연구재단이나 교과부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학문 개념과 분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 학자, 문자, 사이언스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학이라는 게 놀랍게도 놀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배우다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배움은 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죠. 거기에 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깨우치거나 깨닫는 것, 이것도 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에 대한 정의가 되려면 배워서 알든 들어서 알든 봐서 알든 또는 뭐 스스로 깨우쳐 알든지 간에 그거는 수단에 관한 것이고 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릴 수 있는 게 학문이라고 말할 때 하고 알미라고 말할 때 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아마. 학문이라는 게 알미고 알미 학문일 텐데 근데 저는 분명히 알미라는 거하고 학문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쓸 겁니다. 구분해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학문론에서는 다 학문이란 말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 더 나아가서 사이언스를 아예 이제는 과학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독일어로 하면 이제 비센샤프트인데 비센샤프트에도 비센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샤프트가 붙으면 좀 더 복잡해져요. 사이언스는 제가 뭐 속속들이 안다 또는 근거를 갖춘 암 이렇게 이해를 좀 드렸는데 비센샤프트하고 샤프트가 붙으면은 그런 직종도 뜻하게 되고 알을 다루는 직종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뜻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공동체도 뜻하게 됩니다. 게젤샤프트 할 때 이익사회라고 얘기할 때 그 사회라는 말로 번역된 이유가
샤프트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조직을 뜻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뜻할 수도 있어서 게마인 샤프트, 게젤 샤프트 구분할 때 번역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회란 말을 갖다 붙였던 것이죠. 그럼 비셴 샤프트 하면은 지식사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내 삶의 사회. 그러니까 샤프트란 말이 붙었을 때는 더 어려워지는데 적어도 그거는 과학은 아닙니다. 과라는 거는 우리 알지 종속 과목 할 때 이제 생물 분류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와 종을 나누는 구분법이네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이란 뜻입니다. 그럼 과학하면은 배우는 것 가운데 더 잘게 나누어서 좁혀진 배움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사이언스에 대한 번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과학을 사이언스와 같은 말로 동일시하는 바람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이 번역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학문은 일정한 방침 원리에 따라 통일된 지식의 체계를 말한다. 각주 1번에 보면 이제 이명규라는 분이 쓰셨죠. 이런 지식론을 다루는 분야가 철학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헌학과들이 있고요. 서지학과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분류하는 쪽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쓰는 이제 개념도 좀 다르고요. 목적이나 목표도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인용을 한 이유는 체계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은 체계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도 체계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낱말 자체를 우리가 쓴다고 해서 그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끊임없이 낱말의 뜻을 물고 늘어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 물으시고요. 제 설명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체라는 것은 당연히 뭐 몸체니까 몸을 뜻하네요. 몸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조각조각 여러 개가 모아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대표적이네요. 그 몸은 보통은 이제 살아있기도 한데 어떤 쌓인 어떤 것, 모인 어떤 것, 이것이 바로 몸입니다. 개라는 말은 상당히 오래된 낱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혈관계, 순환계 할 때 개에 쓰이는 건데 개통이라고 할 때도 쓰이고요. 생물학적 개통. 이 개라는 건 단순히 이어져 있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흐름이 있는 거죠. 줄기.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가지고 처음과 끝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개는 닫혀 있어요. 처음과 끝이 맞물려 있거나 닫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개가 되려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체계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것들, 부분이 되는 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짜임새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짜임이죠, 짜임. 짜임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건 조각입니다. 조각들이 서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틀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짜임새입니다. 그러니까 체계란 말과 짜임새란 말은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뼈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뼈대라는 말은 언뜻 듣기하고는 좀 달리 그 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뼘을 재 나가면 한 뼘, 두 뼘 펼쳐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대라는 건 뭐 나무란 뜻입니다. 대나무 할 때 대하고도 장대 할 때 장대, 막대기 할 때 막대 이런 게 전부 대인데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일정한 크기, 길이를 갖는 그것을 이제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대라는 것은 우리 뭐 몸에 있죠, 그죠? 등뼈 같은 게 이제 뼈대입니다.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본 축이 되는 거죠. 이게 뼈대입니다. 뼈대라고 할 수도 있고 짜임새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한 건요. 이것이 알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알미라는 건 없는 거죠. 하나의 낱말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낱말은 전부 사슬져 있어요. 촘스키론의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낱말의 의미는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하늘이라는 이 낱말의 의미는 어떻게 주어지죠? 땅 때문에 주어집니다. 또는 바다, 또는 사람, 별, 해 등등, 바람, 구름, 다른 것들과 이렇게 짝하지 않으면, 이어져 있지 않으면은 하늘이란 낱말 자체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온톨로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낱말이라는 것은 다른 낱말들 사이에 어딘가에 자리하는 거죠. 온토라는 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 하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늘을 멘탈 랭귀지, 머릿속 사전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땅 위에 있을 거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이제 멘탈 렉시콘이라고 하는 머릿속 사전이 있는데 이 사전이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게 아니고 지도 매핑하듯이 지도를 그리듯이 낱말들이 배열이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우리 갑자기 의미를 모르게 돼요. 분명히 아는 낱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으면 뭐 물건을 못 찾듯이 분명 여기 어디 있는데 이러고 있지만 그 자리에 딱 그 낱말이 안 나타나면 의미를 갑자기 모르게 돼요. 분명히 알고 있는 낱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온톨로지가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낱말이 있을 때 이해가 잘 돼. 아버지와 어머니 이해가 잘 되죠. 모든 낱말이 이렇게 저마다의 자리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문화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모국어 수준에서 모국어 사용자들이 오랜 동안의 사용을 통해 가지고 정해지는데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세계와 맞물려서 정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쪼르르 이렇게 몰려들게 돼요. 군집을 하게 됩니다. 낱말에 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하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쫙 연결되는 거죠. 사물을 그대로 본뜨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추상적으로 한다. 하늘은 높다 그러면은 낮다와 연결돼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하늘이 높다와 낮다는 너무 높은 하늘도 있고 낮은 하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재정리를 한 겁니다. 추상적 사유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알미라는 것은 하나의 알미란 없기 때문에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낱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하나의 체계를 이룰 때에만 알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체계 바깥에 있는 것들은 글쎄 알긴 아는데 알의 지위를 얻지는 못해요. 이상한 표현 같지만 알의 지위를 얻는 경우와 그냥 아는 경우는 달라요. 그러니까 알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알의 지위를 얻지 못한 것들은 귀신이 있다. 뭐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적도 있어. 그러면은 귀신이 있지. 하지만 그래 뭐 넌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뭐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난 분명히 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의 지위를 얻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관한 이론이 있어요.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이제 일본 학자가 일제 강점기 때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귀신 얘기를 내가 하면 그건 지식이 돼버려. 알미 돼버려. 알미의 지위를 가져요. 왜요?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이 묘하지만은 체계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근거가 필요하네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근거.
그 알미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잘하면 알미 되듯이 체계가 우선이고, 그 체계를 받아들인 뒤에나 내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귀신이 이때 에이 무슨 소리야, 찍었대, 찍었대? 찍은 거는 진짜겠지? 요렇게 왠지 내 체계 속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믿지 않았던 것을, 알무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을 체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알미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한번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알의 가능성이 증명이 되면 나도 이제 우겨. 귀신이 실제로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알매지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승인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반론들이 예상이 되죠. 이 반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반론까지도 혹시 견뎌냈다면은 이제 일반적인 알무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어떤 공인된 단체,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인정이 된다면 이제 보편 이론이 돼서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보편적 상식으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밟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질문 던질게요. 네. 캥거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호주 원주민이 모른다는 의미로 했는데, 학회 승인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대중이 많이 쓰니까 학회가 어쩔 수 없이 추인했다,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아, 캥거루가 네. 모른다는 뜻인가요? 원래 원주민 언어로는 모른다는 의미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 식의 이름들이 뭐 많이 붙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식물, 동물 이름들이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과 달리 학명은 아주 다르게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그 학명을 붙인 학자들이 주로 일본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말 이름하고 그 우리말 이름을 무시하고 그 우리말 이름을 그냥 한자식으로 바꿔서 붙인 일본 학명 이름이 있습니다. 공식 학회에 가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말 이름을 갖고 있어도 공식 학명으로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하나 있고요. 일단 그건 이름 붙이기와 관련된 겁니다. 알매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름을 붙이냐. 뭐 제가 이름 부르다가 항상 좀 이상한 이름이 있으면은 살짝 불러가지고 이름 바꾸라고 하거든요. 네. 아니 곧 졸업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복순 그러면 야 복순이가 뭐냐, 좀 이름 좀 바꿔라. 요즘 이름 바꾸는 거 어렵지 않은데 오늘날 21세기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과 세련됨, 그리고 부르고 좋고 부르기 좋고 촌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으로 좀 바꿀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 잘 상의 드려가지고 부모님 허락을 받아서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니? 복순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유명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는 과연 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죠. 그럼 이름을 바꾸면 이미지도 바뀌게 됩니다. 언어 우세주의라는 이론이 하나 있잖아요. 이름을 붙이면요, 야 클레오파트라 하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는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클레오스, 이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한. 그래서 이름을 막 붙이세요. 야 이제 친구들한테 그래, 나 앞으로 나는 뭐라고 불러줘? 난 김태희라고 불러줘? 정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그렇게 불러줘야 되잖아.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 외대 김태희 이렇게 불렀어. 그럼 정말 김태희 포스가 나는 거예요. 김태희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사유, 생각을 지배한다는 이론이, 물론 그 이론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 붙이기에서는 이런 인과성이 깨지는, 아무렇게나 붙여도 되는 거죠. 주먹쥐고 일어서 사람 이름이 돼버렸어. 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면 이름이면 퍼스트
네이머. 첫 번째로 이름 붙인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이름 붙이기의 원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사람은 좀 잘 알고 붙여야 돼, 이름을. 어? 캥거루가 그런 뜻이라고 했다면은 이름 붙인 사람은 아마 그냥 발음식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그 뜻이 밝혀졌겠죠. 하지만 이미 이름이 퍼지고 나면 그때는 뜻과 무관하게 이름으로만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의미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이름 붙이기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른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학문이 체계라는 것은 강조가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도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문장도 기본적으로 체계화, 체계, 뭔가 짜는 거죠. 앞뒤를 맞추고 높낮이를 맞추고 뭔가 악의를 맞추고 A 지식이 A 내가 먼저 안 게 있었으면 다음 아는 거하고 악의가 맞아야 돼. 앞뒤가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문의 첫 번째 조건은 이걸 정합성이라고도 합니다. 앞뒤 코히어런스, 앞뒤 말이 잘 들어맞을 것. 앞말 뒷말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치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뻔히 현상을 정확히 알면서도 지금 내가 설명해 놓은 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학문에서는 사실, 사태, 현상보다도 이렇게 체계화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력하다.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알미란 말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알미라는 것이 이게 알다 그러니까 타동사이죠. 알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적어. 그러면 저절로 안다고 할 때도 목적어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법을 안다. 밥 먹을 줄 안다. 그러면 밥 먹을 줄 알 때는 목적어가 뭐죠? 밥 먹을 줄 안다. 내가 밥을 먹을 줄 안다. 밥이 목적어인가요? 밥이 목적어인가요? 밥을 아는 건 아니니까. 먹는 행위가 목적어인가요? 밥과 먹는 행위와 기술? 기술이죠, 기술. 그죠? 몸에 익힌 것, 배인 것. 이런 경우에는 타동사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먹을 줄 아는 경우에는 저절로 익혀진 거기 때문에 몸에 배어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가 주체가 돼가지고 타동사인 목적어를 내가 어떻게 막 받아들이고 그러는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알매도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차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 객체 관계에서 주체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갖고 있는 알미 있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내 몸에 배워서 익어버린 것, 기술적인 것들이 있죠. 만들 줄 안다든지 화장할 줄 안다든지 말할 줄 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이런 걸 집적지라고 이제 좀 우리가 써왔습니다. 자전거 탈 줄 안다. 전 남자다 보니까 맨날 이런 예만 들더라고. 자전거 타기, 뭐 나무 하기, 뭐 이런 거, 또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책상 만들기 또는 책꽂이 만들기 이런 것만 했는데, 플라톤 구굴에 가다라는 책에 보면 그 이제 리베카 골드슈타인이라는 여자가 썼는데, 그분은 예를 뭐를 들었냐면은 뭘 들었겠어요? 여자니까? 스포츠 댄스를 들진 않았어요. 댄스는 아니었고 빵 만드는 법. 야, 이렇게 다르구나. 한 번도 내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한 번도 밥하는 법, 빵 만드는 법으로 예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심지어 플라톤 동굴의 우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남자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분이 나쁘대. 그래서 그녀로 바꿨어. 야, 이렇게 그 he를 she로 딱 바꾸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구나.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또 노인네로. 막 이제, 심지어는 불교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흰 소가 나오죠. 또 서양식으로 말하면 흰 말이 나오네요. 어떤 동물, 인디언 같은 경우 길라잡이, 늑대 같은 게 나올 테고. 맨날 희만 생각하고 있다가 쉬 하나를 듣는 순간 뭐 우리 어떤 영화에 보면은 이제 로봇이 또 그 득도를 하잖아요. 로봇이 목탁도 들이고 득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로 모셔야 되는데 이 로봇을 부처님으로 모실 수가 없잖아. 그거를 안 로봇이 스스로 열반에 들으셔. 인간들의 고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연결됐더라고요. 보기 하나를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야. 빵에서 자전거 타기에서 빵 구울 줄 아는 거로 바꾸는 순간 세계가 다양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쨌든 안다에는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익히다, 배우다라는 관점에서 알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대상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늘에 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전부 타동사입니다. 사실과 관계된 모든 건 타동사인 거야. 요거는 대상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알겠다. 이럴 때 불확실한 어떤 믿음 상태에 있을 때 요거는 타동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신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신이 있다고 아는 건데, 있다고 아는데 이것이 목적어인지 명제적인 알미라고도 이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알매도 여러 종류들이 있다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지식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자는 배워서 하는 것이고 식이라는 것은 깨달아 하는 것이다. 깨우쳐 아는 거는 뭐 굉장히 많죠. 오늘 날씨 좋네. 이거 스스로 자기 눈으로, 자기 피부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날씨 예보를 통해 가지고 안다고 그러면 들어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네요. 이건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간접 지식, 직접 지식 이렇게. 근데 인식이란 말도 있습니다. 식이라니까 그거는 깨우침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하 모멘트 같은 거야. 그렇구나. 그렇다라고 인정해서 아는 거. 그렇구나. 누군가가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말이 돼.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서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참이다, 사실이다, 네 말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인식 분명히 구분이 되는 말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말들을 전부 알다라는 말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알미라는 것은 이 한자 낱말로는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낱말이 가장 포괄적인 낱말이고 또 사이언스를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알미라는 말을 이제 열쇠 낱말, 핵심 낱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러 이제 한자를 써놨죠. 학문, 물을 문자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계가 강조됐고, 두 번째는 학문이라는 그 낱말의 짜임새에 따를 때 배워서 익히는 거죠. 그죠? 배워서 익히는 것이고, 물음, 묻는다는 것. 이 둘을 한데 아우르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배운다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보는 거죠. 봐서 아는 것이고, 뭐 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식을
배우는 경우는 좀 과정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최근에 우리 그 탄수화물 맛이라는 게 새로 등재가 됐습니다. 짠맛, 뭐가 있죠?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어. 탄수화물 맛.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 혹시 아시나요? 탄수화물 맛이 어떤 맛인지 아세요?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라면 좋아하세요? 아이씨. 완전 잘못 찍었어. 남자들은 뭐 라면 광이겠죠. 라면 좋아하세요? 네. 안 드세요? 먹긴 먹는데. 먹긴 먹는 거야,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이네. 아니, 많이 먹긴 먹는데. 예. 애초에 매운맛도 맛이 아닌데 선물 맛이 맛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과학이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다른 맛이다. 라는 걸 이제 밝혀내는 거죠. 우리 안에 미각세포가 있다는 거야. 탄수화물 맛을,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좀 전문적인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제가 예전에 데이트할 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여학생 딱 놓고, 이제 좀 키도 작고, 잘생긴 편이 아니어가지고, 호감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지금 약간 목을 상해가지고 목이 안 좋은 편이긴 한데 목소리는 좋고 그런데 딱 그러는 거야. 이제 처음부터 화학을 얘기해. 그러면 화학은 알아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모르잖아. 그러면 화학 얘기를 하면 일단 기선제압이 돼. 이거 계속 들어야 돼. 이거 한 번 들으면. 그래서 이제 맛을 들렸었는데 그걸 쭉 밀고 나가서 이제 감각의 대화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맛을 느낄 때 도대체 맛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로 올수록이요. 맛을 아주 예민하게 구분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기억력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왜 되게 좀 까탈스럽잖아. 커피 막 이런 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커피 막 까탈스럽고 커피는 괜찮은데 뭐 이상한데 또 까탈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요거는 꼭 맛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야. 뭐 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사실 예민할수록 천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라는 거는 바로 우리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 과거엔 이런 생각들을 못했죠. 머리 나쁜 놈은 유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머리 나쁜 놈이 유전되면 맛있는 거 먹일 필요도 없는 거고, 좋은 음악 들려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유전되는 요소는 30% 정도 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나머지 70%는 다 커버가 되니까. 실제로 사람들 차이는 2% 정도의 차이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 무시해도 좋은 차이야. 그래서 어떻게 기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 생략하고 맛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미각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혀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4종류로 예전에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 5종류, 6종류가 됐는데 4종류만 해도 그 각 세포들마다의 이제 그 성질을 받아들이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 달라.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 그럼 다른 데는 뭐 단맛 안 받아들이나요? 다 받아들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맛을 담당하는 쪽에서 받아들이는 양과 강도와 세기와 다른 쪽에서 받아들이는 이 세기와 강도가 달라. 전체적으로 이 4가지, 5가지, 6가지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이 모든 미각 정보가 벡터량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그죠?
벡터량으로 환산이 되는데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 이렇게 계속. 그럼 뇌는 미각에 의한 벡터량의 폭풍을 지금 받는 거야. 뭘 먹기 시작하면 뇌는 막 그냥 이런 정보의 폭풍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막 분리를 해야 돼. 이거 막 어떤 맛인지. 벡터량은 근데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갖는 힘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만 뇌를 자극을 해. 신맛이면 신맛 쪽으로만 자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뇌는 아주 빠르게 이것이 무슨 맛인지 딱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벡터량이 아니고 조합이라고 했다면 뇌는 아마 폭발했을 거야.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방식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정보량이 분석이 됐어요. 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시다 또 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생화학적인 정보 처리죠. 프로세싱이야.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돼야 될까? 연결이 돼야 돼. 아까 얘기한 의미체계 전체로. 그죠? 이렇게 온톨로지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 단계는 두 단계를 거쳐 가요. 처음에는 다른 지각들과의 연관성, 소리도 있을 테고, 뭐 냄새도 있을 테고, 또는 다른 뭐 고통, 또는 어떤 우연한 경험들, 이 모든 경험의 지평을 다 놓고,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뇌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것들을 쫙 모아들여. 연결을 시켜요. 연결시킨 다음에 부스팅 작업을 이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받을 놈 해가지고 우리 전두엽 쪽으로 쫙 쏴버려. 부스팅, 불 붙는 거죠, 그죠? 막 가다가 보면 어떤 낱말에 딱 걸려. 신맛에. 그러면 신맛이 나 여기 있어, 맞아. 이거 신맛이야. 고백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맛이라는 것이 이게 아직 우리 밝히지 못한 건데 자의식이라고 하는 쪽에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나는 신맛이다라고 알게 돼. 근데 이 보고를 받는 의식이 실체로 증명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자아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뇌과학적으로도 신경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는 분명히 있다고 증명을 합니다. 다른 과학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직 증명이 안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아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이벤트, 사건으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 넌센스 같은 결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 혀끝에 와닿은 그 맛은 신맛이야. 내 혀끝이라고 말하지 어떠한 혀끝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어쨌든 이 나라는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생화학적인 사건, 물리적 처리 과정이 있고 이것이 다른 경험들과 연결되는 종합, 신테시스하는 통각의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언어로 뿌려졌을 때 언어에서 캐치가 돼가지고 연결되면 그때 비로소 의미라는 것이, 미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의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의미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고 내가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맛이 딱 있는데 한 번도 신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의미 부여가 안 돼요. 시다고 뭐 좋다고? 커피 맛있는 대로 맛있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 부여가 안 되니까 커피 맛이 뭔지 설명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행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네요. 의미라는 뜻이라는 것은 원래가 함께 나누기 위한 거야. 그런데 뜻이 발생했는데 함께 나누지 못해 이거를 부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뜻이 올바른지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알미 한 과정이야. 감각, 지각, 다음에 인식을 거쳐서 상호작용을 거쳐서 내 알미 확립이 되는 거네요. 그때마다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물어보잖아요. 커피 맛있어? 맛있어. 맛있구나. 이게 맛있는 커피야. 끊임없이 확인한 이유가 어제는 맛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오마니가 그러시잖아요. 예, 요즘 내가 김장을 담그니까 왜 요즘 김장이 이렇게 짜니?
응. 아니 엄마 김치가 원래 짰는데 아니 요즘 짠 거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른 집에서 먹어본 거잖아요. 다른 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퍼에서 파는 거. 그러니까 기본 거기는 스탠더드 매운맛이나 짠맛의 기본이라는 게 그런 슈퍼에서 파는 거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오마니가 만든 거는 요 기준에 비하면 갑자기 짜다고 느껴지신 거야. 원래 그 김치의 기준은 손맛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달랐어. 다른 게 정상이야. 근데 갑자기 표준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친구한테 빨리 물어봐야 돼.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 내 입맛 정상인데 이게 뭐가 맛있니? 그러면 내 입맛이 비정상이 되고 이런 의미 부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해외 음식이 들어오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데리고 간 학생들은 못 먹어. 막 향신료 때문에. 야, 이게 왜 맛이 없니? 그랬더니 못 먹겠어, 선생님. 그래? 다 가져와. 혼자 그냥 다 쓸어 먹었는데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죠.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은 맛있게 먹잖아. 근데 그게 맛있다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이건 맛이 없는 거고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한국인 입맛에 안 맞는 거고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맛이 없어. 못 먹어. 근데 저는 중국 사람들이 맛있게 분명히 먹고 있거든. 그건 맛있는 거거든. 맛있네? 중국 사람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구나. 그럼 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의미 부여를 바꿔주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맛이 적응이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물음이란 말로 가보면 물음이란 낱말은 사실 뭐 전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런 낱말입니다. 일단 물음은 만남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물음이란 묻다, 묻는다. 묻다는 뭐 땅에 무엇이 무덤에 묻는 것도 무덤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국어에도 그 장음, 단음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 거성, 평성 이런 거 있어가지고 소리는 좀 구분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묻다와 묻다는 달랐던 거죠. 지금 이거는 단음으로 묻다입니다. 물음 이렇게 아예 뜻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묻다는 물음은 만나다, 맞다, 시옷이 붙은 맞다와 연결됩니다. 물음, 만나다, 마주치다. 그럼 이제 뭐와 마주치느냐? 모르는 낯선 것과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은 아주 드문 사건이죠.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면서 격렬한 물음에 휩싸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종류의 물음을? 뭐 어떤 것이든 저분 이름이 뭐지? 이런 거가 됐든 기억이 안 나는 경우죠. 그죠? 자기 자신의 망각과 마주친 거야.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럴 일이 많이 생기죠. 그죠? 중요한 거는 물음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물리다. 개한테 물리면 아프겠죠. 그죠? 꽃게한테 물려도 아프고 물리는 거. 모름에 물렸을 때 갑자기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해방,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나를 물고 있는 놈을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물음이란 근본적으로 역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물을 수가 없어. 일부러 물어도 그건 묻는 게 아니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지나가는 자동차, 뭐 새로운 차가 있습니다. 난 모르는 차인데 분명히 가끔 그러죠. 우리 아들놈이. 응? 누가 이제 요즘은 완전 자전거에 지금 빠져 있거든. 응? 픽시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튼 뭐 온갖 자전거에 다 관심이 많아. 그럼 쑥 지다가 아빠 저기 뭔지 알아? 야, 이 자식, 그럼 내가 어떻게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걔 모든 관심은 거기 있는데 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 근데 걔는 온통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 묻는 거지. 무슨 자전거일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을까? 색깔은 왜 저렇게? 다 묻죠. 그러니까 저한테 충격이 전혀 없는 거죠. 분명히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물음을 탄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 모른다는 사실에 내가 물릴 때,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때, 그때 이제 나는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좀 비극적인 물음 해석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죠? 멍청이 있는데 누가 물어주면 갑자기 정신 차리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죠. 그래 공부 좀 했니? 그럼 해야죠. 지금부터 막 합니다. 응? 우리 요즘 딸내미가 좀 그런 편이에요. 어디 이제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는데 온통 생각이 거기 있죠. 그럼 볼펜은 잡고 있지 이렇게. 공부 잘 되니 그럼 아빠 뭐? 공부 잘 되냐? 잘 돼.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이 두 종류의 이제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충격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치 스승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물음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물어주는 거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대개는 그래서 말빚이라고 썼습니다. 그 아드님도 네. 자전거에 대한 말빚을 주시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시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나이 든다는 게 좀 그런 위험이 있어요. 너무 쉽게 무시를 잘 한다는 거. 근데 요즘은 애들도 잘 무시해요. 제가 물어도 뭐 제대로 대답하는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침묵이 좀 일반화되어 있고요. 또는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빗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걸 이제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물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의 행위라는 겁니다. 말이 없으면 물을 수 없잖아요. 의문사가 없다면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말이라는 행위로 봤을 때 묻는다, 물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말빗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이라는 것은 빚을 갚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갚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우리가 이미 사실 써왔던 표현인데 대답이란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묻고 갚기 이랬었는데 대답이라고 이제 답하다, 대답, 해답 이런 말이 들어오면서 답이란 말로 이게 대체가 됐어요. 갚다라는 말 대신에. 근데 답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어떤 말을 주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죠? 갚다도 마찬가지죠. 빚을 갚을 때 빚진 만큼 내가 딱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갚음. 그럼 이제 큰 틀은 다 짰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를 짜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짜 나갈 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물음이다. 그 물음은 물론 이제 몰라서 묻게 되는 경우인데 모름은 두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물음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바는 대답인데 그 대답이라는 것은 일종의 갚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음에 상응하는 그러한 어떤 돈을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갚음이죠.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짜임새, 그다음에 물음, 그리고 이제 갚음. 그럼 알미라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개로 구성이 되겠네요. 그럼 사이언스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말놀이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뭔가 학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의로 지금 바뀌어가는 중이죠. 두 번째 단락에 강조된 학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문이라는 것은, 알미라는 것은 내가 최초로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다 배워서 하는 거야. 배워서 하는 경우가 99%죠, 뭐. 특히 이제 부모님, 엄마에게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걸 배우죠. 먹는 법, 보는 법, 말하는 법, 다 엄마에게서 배우죠. 가족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알물, 앞서 주어진 알물 일단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배우면 까먹게 되니까 그 배운 바를 이제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배우고 끊임없이 배운 뒤에 배우면 사실 즐겁습니다. 배우면 즐거운 일이죠.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뒤에 혹시 모르는 바가 또 생기면 가르쳐 줄 사람이 없겠죠, 이제는. 그러면 그때 스스로 묻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르쳐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물으면 되겠네요. 선생님께 물으면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다면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해준다면 스스로 대답을 찾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학문이라는 것은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1차로 정의를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낱말 몇 개만 우리말로 풀고 그것을 우리의 상식에 맞게 재배열한 뒤에 올바른 순서로 재조합을 하면은 학문에 대한 아주 쉬운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란 말을 버려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만 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배움이라는 것은 우를 빼주세요. 배우게 한 100개 해줍니다. 100개 해줌. 우를 좀 빼주세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배다라는 것은 이제 화장지를 그 먹물에 대면 먹물이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배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받아들일 때 스며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배다입니다. 그냥 마치 보아뱀이 코끼리 삼키듯이 꿀꺽 삼키는 게 아니고 내 몸 전체로 스며들듯이 받아들이는 거 하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배우면 담배를 배우면은 뭐 그게 나예요. 담배와 내가 배운 것과 나하고는 분리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으면 코끼리 소화되겠죠. 없어집니다. 하지만 벤다는 것은 몸에 배듯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게 나야. 그러니까 배운 만큼 나가 되는 것이니까 많이 배울수록 나는 성장하는 거죠. 나쁜 걸 배우면 또 나쁜 놈이 됩니다. 근데 배우다라는 것은 배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뱀 자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다라는 것은 좀 독특한 거네. 학생한테 배우다라고 할 수는 없네. 선생님이 하는 거네, 그죠? 선생님이 배우는 것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배게 해주는 거야. 그럼 학생은 배는 거지, 뭐. 그럼 배는 거니까 학생은 여자고 선생님은 남자네. 아이를 배게 해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 사역동사가 좀 어렵게 쓰여가지고 지금 이 경우에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에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배는 사람이네. 익히는 사람. 그럼 배우는 자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헷갈리다 보니까 가르치다는 말을 따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가르치다, 배우다 해가지고 일단 낱말 뜻하고 좀 다르게 이름을 좀 편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익힘이라는 것은 갈고 닦는 거네요. 익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뭐 감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과일 같은 경우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익는 겁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물론 날것으로도 잘 먹죠. 감자 날것으로 드셔보셨어요? 수박 껍질은 안 드셔보셨어요? 달걀 껍질은? 먹어봤겠지. 안 먹어보셨어요? 네.
저는 바나나도 그냥 껍질째 먹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 그냥 우리 동네에서는 다 그냥 먹었거든. 왔더니 서울 애들은 100개 먹더라고. 저희는 달걀도 껍질째 먹었어요. 씹어 먹었는데 서울 왔던 애들이 다 100개 먹어. 에? 아, 이거 예, 한국에 살았습니다. 예. 어릴 때 치아가 먹어봤는데. 치약. 네. 아, 그랬구나. 그건 실수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맛을 보고 싶어서. 예. 그 비누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익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다 이런 뜻이야. 그럼 내 것으로 소화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배운 뒤에 배웠지만은 어설플 수가 있어. 써먹을 수가 없는 경우. 익히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고 익힌다라는 개념까지 연결이 되고요. 다음에 물음이라는 것은 모름을 전제로 하죠. 물론 알고도 물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근본적인 경우를 이제 전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바를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모르는 바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뭔가 탐구하는 거죠. 파고 들어가는 거. 탐구라는 것은 파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금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실패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와 탐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연구자는 거기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연구고, 탐구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탐구자는 대개 모험가이고, 연구자들은 보통 기업가입니다. 연구하시는 사람들은 연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고, 모험가, 탐구자들은 연구비하고 무관하게 영광을 위해서, 발견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음의 목적은 밝혀내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학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히 알메짜임새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알메짜임새. 그러면 독일어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암짜임새, 비셴, 샤프트 이렇게. 그럼 뭐가 짜여 들어갈까요? 뭐 기본적으로 물음이 들어와야 되고, 이제 알미니까 대답이 들어와야 되고, 그거를 이제 묻고 대답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가 들어와야 되고, 조직이 들어와야, 대학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암짜임새 안에는 예상치 못하게 짜임새란 말 때문에 시대도 들어올 수 있고 알매 대상, 그죠? 목적어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네요. 어쨌든 암과 연결된 모든 것이 한데 짜여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학문이네요. 이것이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오늘날 사이언스가 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새로운 알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장 같은 거야. 돈도 줘야 되고, 공간도 줘야 되고,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지원해 줘야겠죠. 이게 바로 연구소 제도입니다. 인스티튜트라는 개념은 건물을 세우듯이 세워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연구라고 됐지만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공장을 얘기하면 공장.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창출해내기 위해서 건물 같은 걸 쫙 들어 세워 놓는 거, 이런 게 인스티튜트입니다. 발음이 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확한 뜻을 알고 나면 연구소의 의도는 좀 경영과 기업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벨 연구소는 정말 무슨 학문적인 고상한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한 게 아니야.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생산, 산업 등등 지식 창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벌기 위한 공장, 지식 공장과 같은 것을 연구소라고 말하고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연구소 하면 어떤 건가요? 책상 몇 개 놔두고 교수님들이 연구원들 데리고 뭔가 고상한 책 읽고 하는 거잖아요. 공장 개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연구소 개념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 마인드 또는 이제 이러한 무엇인가를
이제 제작하는 공장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싫으면 이제 그 연구소라는 것을 포기해야겠죠. 아니면 연구소라는 단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가지. 연구라는 말 자체가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식 탐구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어진 물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플랑크 연구소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복도 같은 게 다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어. 심지어는 그 노벨상 뭐 이런 게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연구소의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해? 에?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면요, 이 연구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중심입니까?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연구소인지 직원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딱 그 사람이 말만 꺼내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모든 권위는 바로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는 말이 달라. 문제가 다른 거죠. 탐구하고 있는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한 연구소 개념도 있고 또 공장 개념도 함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연구소들 가면 전부 미디어 랩처럼 하나의 랩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랩이라는 게 실험실이잖아요. 실험실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또 누구든 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개방적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한국처럼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 구조라면은 결국 건물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창조성이라는 것은 좀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상호작용해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간 구조도 상호작용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배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학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매 짜임새로 규정할 수 있고, 이 짜임에는 사회 조직까지도, 교육기관까지도, 정부까지도, 또는 펀드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주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른다는 말만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그럼 모른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영어에 보면은 igno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른다는 말이죠. I don't know는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 않다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언어하고 ignore는 영어가 아닙니다. 원래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영어에는 모른다는 말이 없어요. 무식한 놈들인 거죠. 죄송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는 말을 갖추고 있는 언어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어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있고 중국어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퀴즈 같은데. 컨닝하면 안 되죠. 아니면 하세요. 컨닝 왜 안 됩니까? 네. 사전에 아무리 드셔봐도 그 뜻은 안 나올 거예요. 네, 한번 컨닝을 해보시고 혹시 다른 분들 그냥 상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신방과에서 한번 대답하시죠. 네, 두 분 상의하셔서 모른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백날 뒤져봐도 안 나올 겁니다. 세모, 네모부터 설명을 할게요. 세모, 네모. 세모는 모가 만나는 지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 하면은 만나는 지점이 3개란 뜻입니다. 네모는 만나는 지점이 4개. 그럼 물론 선분이 만나죠. 그죠? 선분이 만나는데 그 선분들이 만나는 지점이 몇 개냐 가지고 세모, 네모, 다섯모 이렇게 쭉 하는 건데 모라는 거는 모서리. 모서리 있죠. 그죠? 만나는 지점이죠. 그죠? 뾰족하기 주로 뾰족하겠네요. 그죠? 모나다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뭐 충돌이 있어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모르다도 그랑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 모와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원인가요? 아, 좋습니다. 야, 이제 좀 통하는, 이제 우리 통하게 됐어. 모나다의 반대가 이제 어질다인데, 어질다, 둥글다, 어울리다, 두루뭉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개념이 원. 원은 완전하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둥글다, 완전하다. 서양에서도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양의 가장 위대한 문호 가운데 한 명을 꼽으라면 뭐 셰익스피어를 주저하지 않겠죠. 근데 셰익스피어를 잘 발음하면 세익스피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지구를 흔든 남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스피어라는 말은 서양에서는 구죠, 구슬 같은 구를 얘기하는데 완전성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동양에서도 만다라 같은 경우 동그랗게 그리죠.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 완전하다는 건 뭘까요? 일단 완전한 것은 그것이 변화한다면은 불완전해지는 길밖에 없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변화하지 않아요. 스스로 불완전해질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이 될 수는 없어. 왜? 그러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언제나 완전한 것으로만 있어야 돼. 그래서 변화가 불가능해.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 영원해. 완전하다는 말 하나만 받아들이면 불변하고 영원하고. 그런데 완전을 딱 보니까 모든 걸 갖추고 있다는 뜻이네. 그러면 모두는 이 상대적 개념입니다. 자, 모든 걸 갖췄어. 딱 한 가지만 빼고. 응?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딱 한 가지, 돈만 없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완전한 건가요? 완전한 건가요? 모든 걸 다 갖췄어. 이제 조건문입니다. 모든 걸 다 갖췄어. 조건문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모든 걸 다 갖췄다를 이렇게 조건 없이 이해하게 만들려면 그 모든 것만이 좋습니다. 재미있다는 요거 좀 재미있죠, 그죠? 그러면은 좀 뇌를 좀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건 뭐죠?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네. 지금 내가 딱 굳어져가지고 대답을 못해. 세상에 가장 큰 거. 그럼 좀 더 쉬운 거 해볼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세상에 가장 작은 거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거는. 뭐 이런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런 게. 그 원리를 이해하면 완전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건 뭘까요? 시간. 왜 시간이 가장 힘셉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럼 세상 가장 큰 거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모든 것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아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완전한 건 뭘까요? 완전히 지금 갖춘 것으로 모든 걸 갖춘 것이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완전한 건 뭐겠어요? 우주 전체도 못 갖춘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부정어법을 사용하면 이거 쉽게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규정할 수가 논문 쓸 때 잘 써보세요. 긍정 평서문으로 써가지고는 반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바꿔가지고 부정문으로 바꿔서 표현하면요 공격 받을 수가 없어. 못 갖춘 게 하나도 없는 거. 다 갖췄다는 것인데 어떤 조건도 거기에 유예 조항이 없어.
가장 완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신학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완전성에 대한 이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념은 사라지진 않을 거야. 그래서 보다 완전하고 더 완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그러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불완전하고 더 불완전하고 가장 불완전하고 상대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짜임새도 똑같아. 응? 그죠? 그럼 이 알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이 어디에서 유래되냐 하면 바로 모른다는 것 때문에 유래되는 거예요. 그 모름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뭐라는 게 이렇게 만나는 지점, 불완전함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이 모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반대되는 지역, 반대로 간다면 완전성으로 가겠네요. 불완전성이라면은 완전성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완전함으로 가게 됩니다. 왜? 모름이 알의 반대니까. 모름은 점점점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알면 가장 확실해지는 쪽, 가장 완전해지는 쪽, 가장 확실하면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모른다는 것은 완전히 모르는 경우는 모른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 잘 모른다. 그래서 완전히 모른다는 경우에는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경우예요. 뭐만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경우죠. 근데 그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경우는, 깜깜한 경우는 아예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모름의 범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름도 결국은 말의 범죄에 들어와요. 그 완전히 알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증명된 알미 있다면, 그런 알은 없지만 그런 알미 있다면은 그 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겁니다. 영원할 거야. 영원한 암, 영원한 진리,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오늘날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은 뭐겠어요? 일부는 모르고 일부는 좀 알고 있어서 흔들리는 알을 추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검증과 반증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알을 우리가 학문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 다른 관점에서 다른 체계를 보자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이러한 관점에 의존해 있는 그런 지식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적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유한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 모른다라는 걸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간단히 우리가 추구하는 종류의 학문의 알미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